알쓸 별잡 맨 처음 찍을 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약간 그러한 문제를 저는 이 영화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울컥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관점이 너무 달라요. 되게 인상 깊었던 거가 네, 안녕하세요. 알쓸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영화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쓸 별잡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그 알쓸 별잡 팀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만나러 뉴욕에 갔었거든요. 영화는 되게 역시 그 놀란 감독답게 약간 다른 영화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좀 받았고요. 그 스토리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 자체의 그분이 과학자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자폭탄을 만드신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서는 나치와 전쟁을 했었고 태평양 전쟁 쪽에서는 일본하고 전쟁을 했었는데 워낙에 이 독일의 과학이 많이 발달했었어요. 당시에 그 독일의 한 과학자가 대단한 발견을 합니다. 중성자가 우라늄의 원자를 때리면은 그게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3개가 또 튀어나간다. 이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원자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거였는데 그 중성자가 그걸 쪼갤 수 있다는 게 일단 놀라웠고 그게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3개가 나오니까 또 다른 그 우라늄 핵을 때리면은 또 그게 쪼개지고 하면서 쪼개질 때 만들어지는 또 에너지가 엄청나니까 그걸로 폭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게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엄청나게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갔는데 이 미국 측에서는 되게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독일이 이런 양자역학이라는 게 제일 발달해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면은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날 수 있다. 우리가 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미국에는 또 유대인 탄압을 통해서 왔던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여러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았는데 그 나치를 피해서 왔던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원자폭탄을 아주 단기간 내에 한 3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원자폭탄을 만든 이야기, 그게 이번 영화 오펜하이머의 스토리입니다.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은 공부하던 학생 시절에는 유럽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양자역학이 가장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닐스 보어라든지 하이젠베르크나 여러 유명한 양자역학계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원자폭탄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딴 데 있지 않고 이게 과학자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전쟁 무기니까 군인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가 그로브스라고 하는 장군하고 힘을 합치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그로브스라는 사람이 이력이 되게 독특합니다. MIT 학부에서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군인이 된 거죠. 그래서 군인이 돼서 되게 높은 장성의 위치까지 갔는데 이 과학자들을 데리고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책임자가 돼서 이 오펜하이머를 그 과학자의 대표 책임자로 이 사람이 발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2개의 원자폭탄이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단 등장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은 원자폭탄을 실험을 해서 만드는 쪽으로 쭉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갑니다. 거기까지 보면은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커리어는 점점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는 원자폭탄을 실험에 성공시킨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내리막으로 그 사람의 커리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전 세계로 계속해서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약간 반전운동가로 바뀌면서 오히려 미국 내 냉전이 막 심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이 많이 무시가 되고 누구는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누구는 반전운동으로 가고 하면서 또다시 의견이 막 갈라집니다. 분열이 되고 사회가. 그러니까 원자폭탄 만드는 시점까지는 모든 사람이 모였다가 다시 분열되는 쪽으로 가고요. 오펜하이머의 커리어는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하는 때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리막으로 가는 그런 구도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가, 이게 무슨 너무나 설명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부인도 나오지만 애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외도를 했던 다른 상대자들도 나오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등장인물들이. 그 가운데에서 되게 흥미로운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했던 스트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뒤에 후반부에서는 이 오펜하이머를 되게 힘들게 합니다. 전반부에는 오펜하이머를 되게 존경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이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오펜하이머를 프린스턴에 있는 고등과학연구소에 초빙을 하려고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초빙을 할 때 건물 안에서 이제 만나서 막 어떻게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막 잘 보이려고 막 하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그 연구소 밖에 있는 연못에서 혼자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오펜하이머가 인사하러 그 아인슈타인을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이 스트로스의 앵글에서 그 둘이 만나는 장면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영화의 맨 말미에 가면은 똑같은 장면을 카메라가 반대쪽에서 찍어서 아인슈타인하고 오펜하이머가 하는 대화를 들을 수 있게 되죠. 관객들이 들으면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두 개의 다른 시선을 보여주죠. 카메라 워크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쪽 시선, 스트로스의 시선은 거기서 영화 속에 얘기가 나와요. 아인슈타인한테 이 오펜하이머가 자기 뒷담화를 까지 않을까, 이걸 걱정했다. 그게 이 스트로스의 관점이고 관심사인 거죠. 근데 반대로 실제로 이 두 위대한 과학자들은 이 원자폭탄이 앞으로 가지게 될 사회적 여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하나의 사건, 원자폭탄을 만들고 그 위에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앵글에서 이거를 접근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문과의 사람과 이과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로스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문과생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와 이런 것들, 그 안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찾으려고 하는, 문과를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과학자를 대표하는 오펜하이머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이과생인 거죠. 이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관점이 너무 달라요. 되게 인상 깊었던 거가, 이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원자폭탄 딱 만든 다음에 이 오펜하이머를 비롯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그 원자폭탄에 손 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원자폭탄은 얘네들이 딴 데로 가져가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정치가들이죠. 거의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이, 야, 우리가 이거를 떨어뜨릴지 말지 우리가 결정할게. 쓸지 말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딜레마가 뭐였냐 하면은, 이 원자폭탄을 만든 이유는 잘못하면은 양제역학이 최고로 발달한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면 우리 2차 세계대전 지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돼 라고 했는데, 이미 원자폭탄이 완성될 즈음 돼서는 나치가 패망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거의 패전을 했고, 그러면 사실은 원래의 목적은 달성된 거잖아요. 원자폭탄 없이. 그런데도 이걸 계속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나치에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 벌써 망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떨어뜨려서 원자탄을 쓰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나치도 이제 없는데 이걸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결국에는 완성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쓸지 말지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결정한다. 정치가들이 결정하니까 얘네들은 배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도 보시면은 스트로스라는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시점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오펜하이머의 정치적인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탄압하고 청문회에 세우고 뭐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아인슈타인이나 오펜하이머 같은 과학자들은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정치적이거나 권력 이런 거 관심 없고, 이 원자폭탄을 통해서 사회가 더 분열되는 게 아니냐. 이 사람들의 원래의 꿈은 원자폭탄 같은 강력한 무기를 만들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다 파멸에 이르니까 앞으로 전쟁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만들고 났더니 그거보다 더 큰 수소폭탄 만들려고 하고 원자폭탄을 더 많이 가지려는 군비 경쟁이 생겨나고 이런 걸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또 다른 종류의 문제를 만들고, 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가 더 분열되고 서로 청문회에 세우고 막 이런 문제가 더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영화에는 두 개의 폭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첫 번째 폭탄은 이 로스알라모스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하는 그 첫 번째 폭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되게 핵심적인 폭발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 있는 두 번째 폭탄인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맨 마지막에 그 프린스턴에 있는 그 연못가에서 아인슈타인하고 오펜하이머가 얘기를 하는 걸 딱 듣는 순간, 이게 우리가 만든 원자폭탄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사회의 연쇄 분열 작용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연쇄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여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말 내 머릿속에서 또 다른 원자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영화 보고 나서는 마지막에 좀 되게 눈물을 많이 좀 흘렸어요. 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적인 시점에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는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정치가적으로 내가 그런 댓글을 받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자기들의 시각의 프레임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잖아요.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정말 그 깔때기 같은 시각에서 빨간색 선글라스와 파란색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이 서로 비판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선글라스 없이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약간 그러한 문제를 저는 이 영화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게 막 되게 복합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시선으로 모든 걸 보는구나. 그게 영화 속에서 두 개의 카메라 워크로 딱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 또 다른 원자폭탄, 사실은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드는 아토믹밤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내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원자폭탄도 있을 수 있다. 그거가 느껴졌어요, 영화 말미에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미나게 저한테는 좀 남다른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본 놀란 감독의 영화라고 한다면은 물론 인셉션과 배트맨 3편일 것 같고요. 그런데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제일 감동적이었던 영화는 저는 이 오펜하이머였던 것 같습니다. 알쓸 신자 멤버들은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졌기 때문에 평가들이 엇갈렸어요. 처음에 영화 딱 끝나고 나서 저는 너무 울컥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각자 나름의 감동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김성욱 교수님은 이제 이게 물리학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막 너무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개인적인, 왜냐면 본인이 물리학자시니까 거기에 등장인물의 하나인 것처럼 이제 막 주인공의 빙의해서 막 그런 느낌을 좀 느끼셨던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과학자처럼 제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다른 시각에서는 또 사회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들을 다르게 자기들 나름대로 재해석해가지고 비평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의 나는 동질감과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그 영화를 봤던 것 같고, 사실 그때 못 느꼈는데 지금에야 깨달은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울컥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펜하이머의 입장이 됐던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장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영화를 만드시는 분 입장이잖아요. 각각 관점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은 알쓸 별자 맨 처음 찍을 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놀란 감독님이 오펜하이머를 만드니까 그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알쓸 신작을 통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멤버를 막 구축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막 농담 같은 질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되게 진지하게 다 웃어주고 대답도 하고, 그래서 되게 우리가 다 너무 좋으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훈훈하게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 놀란 감독님한테 감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인셉션이 나오던 해가 몇 년도죠? 2009년도인가요? 2010년? 네. 그러니까 그쯤에 사실은 저는 2010년도, 2009년, 10년 때에는 진짜 일거리가 없는 정말 망해가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야심차게 공모전도 막 내고 막 그랬는데 이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무 좌절도 하고 속상하고 막 이래서 이제 건축을 그만둬야 되나? 제가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냥 많은 시도를 하고 공모전 맨날 떨어지고 일거리도 없고 주변에 보면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축가들은 더 잘 나가고 있고 막 번듯한 프로젝트도 따고 이래서 되게 좌절이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그만둘까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건축가는 안 하고 그냥 대학 교수만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안식년이었을 때였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극장에서 혼자 제가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인셉션 영화를 딱 극장에서 혼자 보는데, 사실 영어로 얘기하니까 저같이 미국에서 11년 살면 영어를 다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족한 영어에도 그 영화를 딱 보고 났더니 그 영화 보고 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영화 보기 전에는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았는데 그 영화를 딱 보고 난 다음에는 나도 저런 작품 하나 만들고 죽어야지. 뭔가 창작하는 사람이라면은 저 정도의 확실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 저런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는 작품 하나는 남기고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고 그 인셉션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시 다잡고 건축을 계속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팬이라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분 영화 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은인인 거죠. 제가 계속 이 건축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막 질문 시간도 부족하고 그때 딱 우리가 1시간 주어졌을 때라서 짧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장주관도 계속 옆에서 놀리는 거예요. 또 꼬리를 흔드네 그래서
유현진 교수님의 뭐 새로운 모습을 봤다느니 뭐 강자한테 약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근데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을 주셨던,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싶은 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오펜하이머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많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